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하광룡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범죄에 대한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분노를 느끼십니까? 아무래도 아동에 대한 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분노를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월, 6월 좋은 계절을 만나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늘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영지씨 오늘 나와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영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여행에 대해서 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성폭력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무거운데, 제가 또 여성이잖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뉴스에서 접할 때 가장 충격이 되는 사건이 사실은 성에 관련된 범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굉장히 그렇죠. 마음이 아픈데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요. 이게 이 성폭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무겁네요. 또 너무 가볍게 다룰 얘기도 아니고 또 너무 무겁게 다루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흥미를 잃으실 것 같아서 네. 조심스럽습니다. 성폭력이 뭘까요? 성폭력이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떠오르는 거는 그런 직접적인 뭐 강간이라든가 아니면 강제 추행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그렇죠. 아동 성범죄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그렇죠. 아동이란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범위일까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그런 범죄에 관한 규정들이 좀 없다가 세계적인 추세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있고, 또 그런 범죄가 의외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범죄가 이제 그 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 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특별법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저희 변호사들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안 들여다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성폭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강간, 강제추행 또는 뭐 그런 행위에 유사한 행위, 뭐 강간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특히 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것은 강제적인 것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가늠만 해도 이게 하나의 성폭력이다. 그 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행위를 예를 들어 한다든지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성폭력이라고 그러고, 또 뭐 넓게는 또 어떤 성을 목적으로 한 이런 관련된 어떤 납치, 즉 다시 말해서 유괴,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 또 뭐 강도하면서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넓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 뭐 수출, 수입한다든지 그걸 또 소지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아동이 소재가 된다든지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처벌하는 그런 규정인데, 그것도 넓게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다, 성폭력 범죄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그럼 아동이 누가 아동이냐? 이게 우리 법률 중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동이 어디까지고 청소년이 뭐냐 하는 개념인데,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아동이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그래요. 저는 무슨 아동이라고 하면은 보통 취학 전에 뭐 그렇죠.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한 뭐 초등학교, 요새는 또 4학년만 지나가도 굉장히 좀 크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동이라고 과연 얼른 생각하면 아동은 유치원생은 유아라고 생각이 되고, 초등학생은 아동으로 생각되고, 중고등학생은 뭐 청소년 정도로 생각되는데, 법률상은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뭐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따져보면은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뭐 청소년은 18세까지만 청소년을 보여지고 19세 또 이상이 되면 성년이 되니까. 그 판사 시절 때 이런 그 성범죄 사건들이 굉장히 또 많았나요? 네.
남들은 다 판사라 그러면 이게 뭐 고상한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참 험한 일을 해요. 네. 아, 그렇게 굉장히 많은 또 성범죄 사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멀쩡한 사람들도 또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그래. 와서 뭐 이렇게 자기가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또 굉장히 또 판사이시지만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가 그렇죠. 있으실 것도 같은데. 화난 일이 있어요. 아. 실제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기고 또 다른 성과 관련된 일 말고는 다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성범죄 이런 특히 뭐 아동 또는 뭐 자기 자식에 대한 범죄, 의붓 딸에 대한 뭐 범죄 이런 범죄가 있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나도 차마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자백을 못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고 뭐 그걸로 또 그치면 좋은데 막 굳이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그 피해자에 대한 인신 공격 비슷한 얘기까지 하면서 자익씨를 변호하는 걸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뻔히 보이는데. 물론 판사가 이제 선입견 없이 사건을 대해야 되지만, 사건 진행하다 보면 뭐, 내용이 뻔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내려가서 그냥 한 대 뒤에 박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네. 있고, 실제로 제가 초임 판사 시절에,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덜 이렇게 성숙했던 시절에, 법정에서 한번, 야, 임마! 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뭐, 나쁜 짓을 해놓고는 증인이 나와서 이렇게 그 험악한 사실 자기가 자백했더라면 증인이 네. 안 나와도 재판이 끝날 수 있는데 네. 나와가지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증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묻는데 거기서 뭐 반박하기를 내가 뭐 어떤 할머니가 말리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겠느냐는 둥 할머니 보고도 또 칼로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해놓고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느닷없이 야 임마 소리 나가지고 재판장한테 고하지도 않고 너 할머니가 무슨 소용이니 할머니 칼 들이대는데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또 재판장도 야 이 짐승도 아니서 그러고 아주 그냥 법정이 아주 그냥 그 좀 이상한 언어로 이렇게 된 일도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좀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런 그 참 그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여요. 판결 쓰기에는 뭐 어떻게 검사가 많이 정리해 오니까 네. 더 쉽기도 하지만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때 법정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인간에 대한 비애 네. 이런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인사재판 하려고 그래요. 사건 결론 내리는 거는 더 어렵고 또 뭐 사건 심리도 더 오래 가고 하지만 판결 쓰기도 민사재판이 더 어렵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형사재판도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있지만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그러죠. 이제 대체로 자 기피하고 왜 형사재판 또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 참 인간으로서 할 짓이 하는 짓을 해놓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뭐 부인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스트레스가 쌓이죠. 변호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이제 판사분들 같은 경우 뭐 검사분들도 그렇겠지만 일단 실제 사건을 또 이렇게 다루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뭐 사건 정황이라든가 어떤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쭉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너무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 괴롭죠. 그 인간이 할 짓이 아닌 짓을 해놓은 그런 사건 뭐 이런 건 참 사람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진술을 하고 시키고 또 검사도 그 사실을 적시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좀 힘들고 판사로서도 힘들지만 변호사도 그런 사건을 어떻게 맞는 경우에는 그냥 변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최근에는 저도 이제 그런 자기 딸을 어릴 때부터 뭐 처음에는 간간히 했겠죠. 네. 아니면 뭐 또는 뭐 모르는 대로 어릴 때부터 하나도 아니고 뭐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이거 입에 담기 지금도 여기 입에 네. 담기가 듣기도 네. 거북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런 분이 이제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경제생활도 정상적으로 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형을 아주 중하게 받았어요. 중하게 받아서 이제 그 사건을 어쩌다가 변론을 하게 됐는데 애기들과 어떤 화해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저도 무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아기들도 그런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하려면 아버지와도
아버지와도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변론을 맡은 적이 있는데 결국 화해를 못 시켰어요. 못 시키고 그리고 뭐 그래서 그 형이 확정이 돼서 했는데 그분도 낭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불행히도 수감 생활 중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얘기죠. 네. 제 생각 같아서는 자녀한테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회개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걸 못하고 가게 된 게 못내 저도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참 많아요. 그 이제 가정 성폭력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이렇게 저는 성폭력의 가해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의식이 없는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되게 뭐 건장한 어떤 성년을 제가 이렇게 가정하기가 쉬운데 의외로 또 노인에 의해서 그렇죠. 발생하는 성범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일 많은 것은 청소년들 성적 충동이 너무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의외로 소외된 노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신적인 약간 성에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또 많고 근데 의외로 멀쩡해 보이는 저 노인이 그런 짓을 했겠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소한 성추행도 많고 하교하는 애를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유인해서 간단한 성추행을 한다든지 네. 심하면은 뭐 간음까지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가까이 있는 노인들이나 청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아기에게 너무 자주 눈에 띈다든지 또는 의외의 호의를 베푼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미리 알고 좀 경계를 한다든지 그 애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하게 되면 뭐 소리를 친다든지 뭐 깨문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방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 최근 들어서 또 이런 청소년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법률도 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어떤 법률 규정들이나 유형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이제 아동 즉 청소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뭐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좀 복잡해서 법률가도 또 일일이 네. 법조항을 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복잡한데 어쨌든 아동에 대한 뭐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에 대해서 또 엄하게 처벌하는 건 물론이고요.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이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에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간음을 했을 때 그때는 그거는 뭐 거의 강간에 준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걸 뭐 아청법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걸 규정해 두고 있고 또 특히 13세 미만의 자에게 그야말로 간음을 했다, 네. 추행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거는 무슨 뭐 13세 미만의 자가 성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뭐가 있겠어요? 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추행이나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뭐 얘가 동의했다, 합의했다라는 게 전혀 통하지 함의가 않는 그 입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걸 의사결정권이 없는 거고 네. 의사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아동 청소년이 어떤 음란물 제조하는데 어떤 소재가 되었다라든지 그런 것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제조, 배포, 뭐 수출, 수입 이런 경우에는 일반 음란물을 제조, 수출하는 것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보통 음란물은 뭐 영지 씨도 그 음란물을 저 매체를 통해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소지하거나 친구에게 이렇게 주는 경우는 영리 목적이 없으면은 네. 처벌 안 해요. 보는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성인의 경우에는 뭐 네. 봐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 된 그런 물건의 경우에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야 이거 뭐 갖고 있어봐야 무슨 남한테 안 보이면 되지라고 했지만 소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배포될 가능성도 있고 그거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다른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걸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숙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싶습니다. 아청법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뭐 그런 아동에 관련된 성인물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적발이 되면 그럼 저는 바로 이제 처벌을 받는 이제 경우가 뭐 되나요? 대체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 특별히 어떤 음란한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걸 뭐 일부러 압수수색해서 보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네. 소지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처벌한다면 처벌한다는 그만큼 우리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네.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 된 그런 걸 소재로 한 물건들은 네, 맞습니다. 아예 갖고 있으면 폐기하고 네. 보낼 생각도 말고 친구하고 나누어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법의 취지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게 아마 글쎄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또 비난하기도 곤란한 거 아니냐. 네. 이걸 소재로 한 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네. 그걸 또 요새 또 막 무슨 가치의 뭐 다양화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이것도 취향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접 어린이가 출연을 하지 않더라도 뭐 어린이 캐릭터라든가 약간 뭐 이런 음란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 얼마든지 정보 접근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네. 반대인 것이 네. 하고 많은 취향 중에 그런 네, 이상한 맞습니다. 취향을 갖고 있냐 이지. 그런 취향은 우리가 조장하지도 말고 네. 권장하지도 말고 갖지도 말자. 우리가 재판하다 보면은 마약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내 몸 내가 버리는데 왜 자꾸 국가가 들어서 네. 하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변론을 하는 변호사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취향을 가짐으로써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주변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고 네. 그것이 만연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가 병들게 되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소지 자체도 목적도 필요 없어요. 남에게 뭐 배포할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게 필요 없고 소지하는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그만큼 금지된 장난이다. 네. 그러니까 그 금지된 장난 하지 말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네. 아동을 어떤 성적 대상으로 어떤 네.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그럼. 좀 나쁜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성범죄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성범죄들을 바라보면 조금 그 수치심이 가장 앞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뭔가 신고가 되어야 사실 뭐 다른 2차 피해가 없거나 뭐 이렇게 되지만 또 제가 만약에 피해자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는 또 굳이 이거를 신고해서 괜히 또 나한테 좀 이해가 갈 그래요. 필요가 있나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그게 신고를 안 이제 할 경우가 종전에 이제 그런 어떤 법적 심리를 네. 잘 반영해가지고 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경우에 뭐 상해를 입지 않았다라든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가 아니면은 친고죄로 그래가지고 네. 고소가 없으면은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네. 걸로 이렇게 규정해 놨다가 근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뭐 합의하면 끝이다. 나쁜 짓 해놓고도 네. 뭐 그런 문제. 또 다시 말해서 또 그다음 또 고소하지 않게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네.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뭐 친고죄 규정을 전부 다 성범죄에 관한 거의 뭐 폐지를 해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신고를 안 하더라도 이제 이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네. 어떤 특정 범죄 피해자 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조력자를 참여하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접촉을 이렇게 최대한 줄이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예를 들어 조사를 받게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가해자로부터 있던 보복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보복 범죄에 관한 또 엄한 규정을 둔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상담하고 충분히 자기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피해를 회복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친고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게도 대체로 이제 이런 중한 범죄를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범죄를 적발하고 입건하는 계가를 올렸을 때 네. 가산점이 주어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많이 이제 적발이 되고 처벌받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슨 이걸 적발해서 무슨 흥미거리로 삼자는 게 아니라 적발하고 처벌함으로써 음성적으로 그런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처벌하고 또 치료하고 또 그런 범죄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현재 입법 취지가 뭐 나쁘다고는 얘기하기 곤란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그런 범죄 영화들을 보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 사실이 분명히 있고 명백한데 이렇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네. 이제 고소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좀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입법이 종전에는 뭐 성범죄든 일반 범죄든 전부 다 형량에 근거해서 형량 네. 얼마는 얼마까지 몇 년간 공소시효가 일률적으로 진행된다 이래가지고 이 법률가들도 알기 쉬웠어요. 근데 성범죄 또 살인범죄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에 예외를 두어가지고 성범죄 특히 뭐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뭐 공소시효가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뭐 강제적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또 이제 뭐 살인, 네. 살인에 이르렀다든지 강간살인, 강간상해, 상간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공소시효가 없다든지 또 이제 이 공소시효 제도가 원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오래됐는데 이걸 증명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증명이 어려운데 옛날 일을 들추어서 이렇게 증명한다는 게 자칫하면 오판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네. 공소시효 제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래된 기간 동안 흘러갔으면 그 범죄자가 뭐 상당히 많이 숨어 지내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면서 지내기 좀 힘들었지 않겠느냐 넘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데 성범죄에 관해서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 명백한 증거 요새 뭐 과학적인 증거가 많잖아요. 네. 뭐 DNA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게 가지고 그런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그 시효가 10년간 연장되는 규정도 있고 해서 네. 뭐 중한 성범죄의 경우는 거의 뭐 공소시효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이런 짓 해놓고 나서 한참 있으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가는 네. 과학 세상에 그런 중한 범죄를 저질 속에는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범죄자들은 알아야 되겠죠. 네. 이런 정말 심각한 이런 성범죄들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다시는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인 것 같은데 또 한켠으로는 그 성범죄가 꼭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이 아니라 좀 어떤 뭐 가벼운 어떤 신체 접촉이나 언어에서도 또 비롯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문제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네. 과연 대체로는 뭐 간음에 이르렀을 때는 그건 뭐 거의 다 네. 해결되지만 추행일 경우에 따라 이게 과연 추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이제 논란이 되고 대법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이제 종종 논란이 돼요. 최근에는 영지 씨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네 어른이 네. 이제 그 가게 언니랑 같이 있는 애를 보고 이제 이쁘다 그러면서 안고 볼이나 이마에 뽀뽀를 한 사건. 네. 그래서 뭐 좀 안아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과연 추행이냐? 네. 뭐 동네 어른으로서 이쁘니까 뭐 그런 한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제 추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이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겠고 네. 뭐 반드시 어떤 성추행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 피해자의 연령, 뭐 환경,
그 당시 여러 가지 뭐 주변 사람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물론 뭐 예쁜 조카가 와서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뭐 이마에 뽀뽀한 걸 두고 추행이라 하기는 곤란하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잘 모르는 사이고 또 이제 그분이 또 뭐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이렇게 끌어안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이것은 추행이다. 이라고 가지고 추행을 인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는 지나가는 애 머리 쓰다듬어도 뭐 괜찮은 거고 볼도 이렇게 한 만져보는 것도 네. 이쁘면은 이쁜 애 손이 가요. 네. 손이 가는데 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 이제 국제화 시대에 네. 또 뭐 서양 사회는 그걸 뭐 추행으로 보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해외 여행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실제로 우리가 뭐 어린애 뺨을 이렇게 한번 꼬집었을 때 이쁘다고 꼬집은 경우에 이게 추행이냐 아니면 이쁘다고 한 짓이냐 라고 논란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그야말로 이뻐서 만진 거냐 아니면은 이게 뭐 성적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이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짓을 했다면 그거마저도 자칫하면 성추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죠. 그 되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냥 뭐 선생님이 어린이들 뭐 예쁘다고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쳐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문화적인 어떤 요소라고도 그렇죠. 볼 여지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정말 그런 행동을 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양 문화에서는 동성끼리는 뭐 좀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뭐 동성끼리도 손도 잡고 다니고 네, 맞아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이성끼리라도 이성 간이라도 뭐 학생이 잘한다 싶어서 머리를 쓰다듬다든지 이런 거는 뭐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고 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자칫하면 요즘 서양 문화도 이제 유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학생에 대해서 남자 선생님이 뭐 머리를 함부로 쓰다듬다든지 또는 뭐 어깨를 주무른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 뭐 상대방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우리 사례 중에는 하급심 사례 중에는 골프장에서 뭐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좀 꾸중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쿡 찌른다든지 어깨를 이렇게 툭 쳤다든지 이런 게 과연 추행이냐 강제 추행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소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같은 직장 동료로서 뭐 이렇게 뭐 너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 이런 거를 뭐 학업심에서는 그걸 추행을 안 보고 그렇게 넘어간 네. 일이 있었는데 자칫하면 이것도 추행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죠. 네. 있고 우리가 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닌데 어른들끼리 뭐 러브샷 이래가지고 술을 네. 한잔 하면서 네. 끌어안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 보통 하면 이게 뭐 추행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는 하지만 상대방이 굳이 러브샷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뭐 하자 이래가지고 막 그러 하면 그것도 신체적 접촉이 있는 거고 네. 신체적 역겹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그것도 성추행일 수 있으니까 성추행으로 봐요. 그런데 그 범죄를 인정한 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그 러브샷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자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느끼는 사람이 그렇죠. 서로 동료로서 네. 뭐 직장 동료로서 기분 좋다. 이래 하면 좋은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굳이 다 해야 된다는 놈 이래가 직장 상사가 그런 러브샷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하면 성추행으로 인정돼 가지고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강제력이 또 되게 중요한 관점일 것 같은데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사례들을 보면 보통 이제 신체 접촉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어떤 네. 물리력이 가해졌다거나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접촉을 하지 않아도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이게 강간의 경우에 강간이나 뭐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유사성행위 이런 경우에는 이게 거의 강제력이 상당한 그 반항을 못할 정도로 억압 또는 협박도 가장 반항이 한거불능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뭐 거의 대부분의 확고한 판결이긴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에 강제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강제추행의 경우는 반드시 뭐 억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든지 막 공포에 이르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춤을 추면서 어떤 뭐 특정 부위를 만진다든지 키스를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한거불능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 유형력의 행사다 이지. 그래서 강제추행이라 그러고 또 뭐 우리는 뭐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기를 함부로 노출시킨다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그 사람이 도망갈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와서 특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엘리베이터로 어린 애들을 유인해가지고 네. 그런 성기 노출 행위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학업심에서는 이게 뭐 유형력 행사가 없지 않았냐, 접촉이 네. 없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슨 소리냐, 애가 도망도 못 가게 하는 상황에서 그런 사태를 만들어서 성기 노출해서 이게 추행이다 이래가지고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예가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라는 게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한 건 아니고 또 협박의 정도도 무슨 덜덜 떨어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도망 못하게 할 정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의 유형력의 행사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런 상황에 빚어졌으면 전부 다 강제추행을 인정합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강제추행의 어떤 개념을 그 개인의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서 기준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혐오감이 사실 사람에 따라서 아, 나는 좀 감수성이 풍부해서 아, 나는 이거에 수치심을 느꼈는데 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어떻게 수치심을 느끼지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론상으로는 네. 이제 그 특정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추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평균인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 건전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라고 느낄 것이다. 평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10살짜리 평균인이라면 이게 예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행위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면 네. 그 성적 수치심을 자아내는 행위다. 만일에 뭐 10살짜리가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뭐 모르겠어요. 그냥 내 예뻐하대요 라고 얘기했지만 걔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보통의 10살짜리가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정도면 그건 추행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만일에 뭐 장애인 네. 어떤 성적 관념이 없고 뭔 행위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를 들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뭐 그 사람이 기분 나쁜 느낌을 안 가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반인이라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 추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이게 조금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주관적인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해요. 주관적인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이제 아버지가 자기 딸을 뭐 이렇게 이쁘다 그러면서 야 너 오늘 옷 이쁘게 입었네 이러면서 어깨를 한번 툭 친다든지 한번 안아준다든지 하면 그게 추행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일반적인 네. 성실한 아버지가 그랬다면은. 근데 또 이제 아버지 중에서도 나쁜 짓을 계속 해오는 아버지가 네. 만일에 그런 아버지 드물긴 하겠죠. 어쨌든 애를 툭 친다든지 하면 이게 받아들인 사람으로서는 이게 뭐 왜 옷을 때 왜 이러냐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추행이죠. 네. 이게 이제 상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아 나는 전혀 얘한테 성적 수치심을 줄 뭐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제 목적이 결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목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목적도 참작은 해요. 판단할 때. 이 과연 이게 아니 뭐 다 같이 어깨에 닿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운동하면서 뭐 이렇게 뭐 스치면서 닿았다라든지 그런 경우하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뭔가를 아래로 훑어보면서 닿았다 이런 경우 다르니까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느냐 라는 상황에 따라서 그 행위가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만일에 뭐 이게 뭐 내 어깨가 좀 아프다 그러니까 이 좀 주물러 달라 라고 했을 때 주무르는 경우하고 그냥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 주물러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뭐 주물러 준다고 자꾸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하고 평가가 달라지겠지. 그죠? 네.
네, 오늘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네. 이렇게 아동 성폭력의 개념, 그리고 또 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으니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뉴스로만 접하는 그런 사건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좀 좀 없어져야 무거웠죠? 할 얘기들이. 일인데 그래서 음. 저희가 참 웃으면서 진행할 수가 차마 음. 없었는데 음. 그래도 변호사님 덕분에 좀 이렇게 가볍게 또 네. 이렇게 좀 쉽고 빠르게 좀 이해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참 입에 담기도조차 힘든 성폭력, 특히 아동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 성폭력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이 세상에 누구도 법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즉 다시 말해서 사회 보호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 가해자를 뭐 격리시키는데 맞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특히 또 법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폭력에 대한 몇 가지 상식적인 얘기를 잘 숙지하시고 이런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우리 국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훌륭한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법률의 Q&A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JVOJ 0711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집 앞에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두는 곳이 있는데 며칠 전 차에 타고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벨트만 매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꼬마가 내리막길로 막 뛰어오다가 가만히 서 있는 제 차에 부딪혀서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누구의 과실이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도 하 변호사님이 또 명쾌하게 해설해 주시겠죠? 네.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을 시동을 안 켰으면 차량 운행을 한 건 아니거든요. 차량에 앉았는데 사고가 났다 이러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 네. 이래 봐가지고 뭐 도로교통법 위반도 아니고 참 그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서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 뭐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네요. 다만 이제 이게 주차를 해야 할 수 없는 곳, 해서는 안 될 곳에 했다라는 것이 조금 네. 마음에 걸리는데, 만일에 아기가 뭐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뭐 경사가 심해서 누가 그러든지 갑자기 그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책임을, 주차를 잘못한 데 대한 책임, 이거는 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 경우도 우리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네. 놀이터는 아니지만 이게 경사지에 이렇게 차를 갑자기 대놓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경사지에 내려갈 때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내려가다 보면 차가 쑥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게 해서 저기는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일에 거기서 차가 부딪혔으면은 운전자의 잘못도 있지만 그 주차 잘못한 사람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는 서로 뭐 분담해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동을 걸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행이 조금 갈린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마시고 이제 차에 이제 탔는데 시동만 걸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당신이 음주운전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움직이지 않아도 시동을 켰으면 운행으로 봅니다. 시동을 켜서는 안 되죠.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차 운전석에 타는 것만으로는 뭐 운행이라는 안 보겠죠. 시동을 켜면 운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했으면 아예 시동을 안 켜야 되겠죠. 하여튼 아까 그 주차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제 아주 가까운 분도 검사로 계시면서 아마도 뭐 고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주운전 했을 것 같긴 한데 고속도로로 쫙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뭐 주차할 공간 아니죠. 주차에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아서 네. 본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본인 책임이 더 크긴 하지만 고속도로변에 함부로 주차해 놓은 화물차 운전자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손해배상 책임도 같이 이렇게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차 잘못으로 인한 사고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이 주차 사정이 어려운 나라이긴 하지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아닌가 생각되고요. 만일에 뭐 골목길에 네. 누구나가 요새 막 거의 다 주차해 있는 사정 아닙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주차되어 있지 않은 골목이 거의 없을 네,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길 가다가 내가 부딪혔다. 뭐 이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야, 그 뻔히 보이는 건 네가 왜 부딪히니? 뭐 이런 사정이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기 어렵겠죠. 주차 위반 사정과 그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지 않느냐. 네가 왜 부딪히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죠. 다만 이제 그 주차해 있음으로써 부딪힐 위험이 증가됐다. 누구라도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면 주차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이제 현대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주차 문제가 가장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음식점 앞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주차 금지라는 편말이 분명히 써 있었는데 와 잠깐 대도 되겠지 하고 된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굉장히 드문 경우겠지만 그 음식점에 뭐 예를 들어서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잘못해서 차가 이제 파손이 됐을 때 그 음식점에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차를 다소 잘못했다 하더라도, 음식점에서 그런 간판이나 기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겠죠. 비록 음식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딸려있는 기물이나 시설들이 망가뜨리지 않고 위험성이 없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비록 주차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만 주차 잘못으로 당신이 거기다가 주차할 때도 아닌데 주차를 했으니까 당신도 책임을 이제 분담하자 라고 해가지고 과실상계는 할 수 있을지언정 당연히 그 건물 주인이나 임차인이나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이제 질문자님이 어떤 주차하신 그 곳과 장소와 또 구체적인 어떤 뭐 어린이들이 지나다닐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질문자님의 책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Q&A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많은 질문이나 어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급 안마의자 가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헬스케어 로봇 가격 10만원 가격 인하. 지금 구매하시면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 가격에 손잡 마사지와 회전 롤러, 솔레노이드 장착에 놀라지 마세요. 불가마처럼 후끈한 온열 기능까지 탑재. 이 정도 사양의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뭉친 목과 어깨, 힘든 허리, 현대인을 짓누르는 피로와 스트레스 이젠 풀어주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를 4개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잡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의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해 독립 파워 안마. 잠깐 등만 있는 안마기 절대 아닙니다. 뒷목부터 등과 허리, 이젠 힙까지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후끈한 찜질까지. 안마의자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다달이 10몇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안마의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작은 소형 안마기를 구입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제는 고급 사양 이 헬스케어 로봇을 이 가격 직접 써보시면요 더욱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을 때는요. 손으로 눌러주면서 풀어줘야 제대로 풀리죠. 네. 그런데 곡선 부위이기 때문에 안마가 상당히 힘든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도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자. 꾹꾹 오우, 눌러주면서 시원해요. 풀어주듯이 해주는 네. 손지압 방식입니다. 네. 큰 볼로 눌러주고요. 작은 볼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목과 어깨에 뭔가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역시 고급 사양이라 틀리네요. 4개의 솔레노이드를 탑재를 해서 등과 허리가 시원시원합니다. 뿐입니까? 등만 있는 안마기가 아니라요. 고가의 안마 의자에서 갖춘 그런 기능을 골고루 다 갖췄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엉덩이와 힙 부위까지 정말 시원하게 마사지 해드립니다. 아, 최고 최고. 피로가 확 풀리네. 아우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하다.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파격 충격가에 드리는 대박 찬스. 첫째, 전신 안마 속 시원하게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등과 허리는 인체공학 설계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로 강하게 두드려주고 힙 전체에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전신을 기분 좋게 피로가 쫙. 둘째, 공간 활용 오케이. 덩치 큰 안마기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안마의자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지. 이건 자리도 차지 안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좋아. 셋째, 획기적인 가격 파괴 찬스.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 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제대로 된 안마의자 갖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맞습니다. 렌탈을 하고 싶지만 그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셨죠.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은 제대로 목과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죄다 풀코스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단순히 등과 허리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기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무름, 두드림, 진동, 온열
이 네 가지의 고급 사양을 모두 갖춘 헬스케어 로봇. 이 파격적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이 파격 충격가 19만 8천 원. 믿기지 않는 충격적 가격에 평생 안마를, 목과 어깨를 4개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 스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푹분한 찜질까지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덩치 큰 안마기와 달리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더 저렴한 19만 8천 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 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배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